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폭력 집단 조폭. 오늘날 조폭은 어깨형, 깡패, 그리고 자칭 협객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많은 분들이 조폭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생겨났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한국 조폭의 근본은 언제일까?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혹은 그 이후 등장한 낭만파 조폭을 떠올리기 마련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폭이란 집단이 꽤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조폭의 탄생은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시간을 좀 많이 거스른 고려시대에서 탄생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과거에 등장했던 조폭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맨날 사람 때리고 패고 돈 뺏고 겁탈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었죠.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내가 임마 니가 두목이랑은 다 있어! 한국 깡패 역사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한국 조폭의 뿌리를 알려면 저 옛날 고려시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고려 무신정권 시기, 당시 교의, 사심관, 장군 등을 역임한 무신이었던 경대승은 사병 집단이었던 도방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이 처음 등장했던 이유로는 경대승의 신변 보호를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내 비밀 탐지, 반대 세력의 숙청 등을 비롯해 백성들을 상대로 약탈 및 살생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조폭의 뿌리를 도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려시대라고 하면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지 않기도 하고 너무 멀리 있는 과거이다 보니 조폭이랑 결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고려시대 이후 등장한 조선시대에는 조폭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봅시다. 사실 조폭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약탈하면 떠오르는 조선시대 인물이 있어요. 바로 홍길동이죠. 우리가 아는 소설 속 홍길동은 탐관오리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 실존 인물이었던 홍길동은 의적은 무슨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조폭 집단의 두목이었다고 합니다. 홍길동은 성종의 후궁인 수기홍 씨를 조카로 두고 당상관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엄기손의 도움을 받으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죠. 연산군 일기에 따르면 홍길동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로 인해 도망 다니고 있을 무렵 자신을 숨겨준 이들을 죽이거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얼굴 가죽을 벗겨 매달아 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때 당시 홍길동이란 이름 자체가 욕으로 사용되었을 정도라고 하니 홍길동과 그의 무리들이 저지른 악행들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선시대에는 홍길동과 더불어 지금의 조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조직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조직의 이름은 다름 아닌 검계였죠. 사실 이 검계라는 조직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대체로 숙종 이후에 등장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검계는 다른 조선시대의 범죄 조직과 마찬가지로 백성의 재물을 빼앗거나 강탈해가는 것은 기본이고 이들은 진짜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고 하죠. 심심한데. 너 일로 와봐. 네, 저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웃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 난 그냥 있잖아. 이건 다 알 수가 있다. 너가 언제 죽을지. 이건 좀 변수인데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아무 죄 없는 백성은 그냥 죽이고 양반은 양반이라고 죽이는 살인을 일삼았다고 하죠. 심지어 길 가던 주부를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등의 짓도 벌였는데요. 실제로 검계의 행동 강령에는 양반은 죽이고 재물을 갈취해라 라거나 부녀자는 잡아서 겁탈해라 라는 정신 나간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조는 포도대장 장붕익이라는 사람에게 검계를 붙잡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장붕익은 검계로 의심되는 사람은 모조리 잡아들인 뒤에 만약에 진짜 검계로 확인된다? 그러면 검계 내에서 지위가 높든 낮든 그냥 처형해버렸죠. 하지만 검계라는 조직은 보통 미친놈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는데요. 아니, 장붕익의 집에 쳐들어가 암살을 시도했다는 거야. 이때 정말 다행히도 암살에 실패하면서 검계는 거의 대부분 소탕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의 명이 얼마나 질긴지 순조 때가 되어서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약탈을 일삼는 조폭이 많다 보니 왕이나 고위 관료들이 이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조폭들도 왕이나 고위 관료들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도 어찌저찌 약탈해가면서 자신들의 생명줄을 이어나가던 그때 일제강점기가 찾아오는데요. 아무래도 당시에는 일제의 수탈과 억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야쿠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조선 상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조선 상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들이밀면서 구역을 관리하겠다는 이들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낭만파 조폭. 이들은 보호비를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수금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서로의 구역을 침범하거나 그들만의 암묵적인 룰을 어겼을 땐 정정당당하게 두목끼리 1대1로 무기 없이 맨주먹으로 다이다이를 깼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 시대의 조폭들을 낭만주먹시대의 조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낭만주먹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4달러로 유명한 김두한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처럼 스쳐가는 두 주먹을 믿고 생활하던 김두한은 해방 이후 조금 다른 길을 걸었죠. 아니, 깡패가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버린 겁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우리나라는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이 대립하기 시작하면서 정치 세력들은 본인들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일들을 조폭들이 해결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폭들 또한 정치 세력이 보호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 이승만 전 대통령 시기에는 이런 형태의 정치 깡패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정치
깡패들은 정치 세력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죠. 실제로 정치 깡패들은 1957년 5월 25일에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자유당은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장충단 시국 강연회를 열게 되었고 2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인 자리에 정치 깡패가 등장했죠. 이후 정치 깡패들은 몽둥이를 들고 단상에 난입해 불을 지른 뒤 집회를 파탄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정치 깡패들은 많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1961년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회 정화와 민심 수습을 목적으로 정치 깡패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네. 그 결과 모든 정치 깡패를 없애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정치 깡패가 사라졌다고 하죠.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했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조폭들 또한 경제 성장의 영향을 받아 성장하게 됩니다. 먼저 경제가 성장하면서 돈이 생기면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기 마련이죠. 야 전부 뭐야? 오늘은 내가 쏜다. 나를 먹고 죽어보자고. 이게 뭔 일이요? 평소에는 돈 없다고 술도 잘 안 마시더니 뭐 좋은 일이라도 있냐? 아니 우리 회사가 요즘 잘 나가잖냐. 나 오늘 승진했다. 이럴 땐 달려야지. 셋 좋아 오늘 죽어도 다 같이 돼지는 거다. 영호 여기 쌌다 내려. 뭐 이런 식으로 삶에 여유가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술 한잔 걸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게들의 뒤를 봐주는 게 다름 아닌 조폭이야. 이처럼 경제개발 이후 조폭들은 유흥주점 시장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폭들은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본금을 바탕으로 규모를 넓혀갔죠. 아무래도 조폭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다 보니 이들만의 리그가 형성되면서 니캉 내캉이 아닌 영역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구역은 내 거라면서 싸우고 왜 남의 구역에 넘어오면서 싸우고 눈 마주쳤다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계속 치고받고 하다 보니 조폭들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칼이나 도끼 같은 한 번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에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사보이 호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1974년 12월 29일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진출한 범호남파의 조직원이 서울의 토착 조직이자 서울 최대의 조직인 신상사파의 조직원에게 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975년 1월 2일 범호남파는 신상사파가 있는 사보이 호텔 커피숍을 습격해서 신상사파 조직원 3명에게 중상을 입혔죠. 이에 대한 반격으로 신상사파는 사람을 보내 사보이 호텔 사건의 주도자를 습격했고 범호남파는 몇 년 동안이나 습격을 한 사람을 쫓았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1986년 8월 14일 만보파 조직원 7명이 목보파가 관리하는 룸살롱에서 종업원을 구타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목보파는 칼을 들고 만보파 조직원을 무자비하게 찔렀고 결국 만보파 조직원 4명이 사망한 일도 있었죠. 이렇게 언제 어디서 조폭들이 칼을 휘두를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은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조직폭력배들이 유흥업소 인력을 구하기 위해 대낮에 납치하기도 하네. 이런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0년 10월 13일에 특별선언을 통해 조직폭력배 놈들 뿌리 뽑겠다 라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범죄와의 전쟁의 영향은 엄청났는데요. 2년 동안 총 1만 6천여 명의 경찰 충원, 이동방범파출소 운영, 특별방범 활동 시행 등 조직폭력배들에게 제대로 된 진심펀치를 때려박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강도와 폭력범 등의 범죄자 60여만 명을 검거해 2만 600여 명을 구속했고 조직폭력배는 250여 개의 조직에서 800여 명을 붙잡았죠. 결국 우리나라의 조폭들은 이전처럼 대놓고 깽판 치고 다니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몇백 년 전부터 사라지지 않고 질기게 버텨온 조폭이 쉽게 사라질 존재가 아니야.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적인 일을 해왔다면 최근 들어 조폭들은 자기들이 합법 기업인 것처럼 위장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 이들이 처음 뛰어든 것은 건설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술도 지식도 없는 조폭들이 직접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니 그냥 철근 받고 콘크리트 붓는다고 건물이 지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건설업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네, 조폭들이 잘하는 것 바로 다 때려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 철거 사업에 동원되고 있었다는 소리인데 조폭들은 재개발 등으로 인해 건물을 철거할 일이 생기면 나선다고 하죠. 예를 들면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힘자랑 좀 하면서 동의를 받아낸다거나 어떨 때는 재개발 지역 세입자나 상인들에게 돈을 더 받아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세입자의 편에서 철거를 막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챙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합법을 가장한 조폭 생활을 건설업에서 멈추지 않았고 이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제2금융권, 사채업 등의 불법 사업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폭들의 경제활동은 단순하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M&A, 즉 기업 인수합병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고 하네. 이들은 제2금융권, 사채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하고 회사의 돈을 빼돌려서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챙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돈으로 불법 도박장과 성매매 업소를 차려 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죠. 먼저 도박장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가게로 등록해놓고 뒤에서는 수십, 수백, 아니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카드놀이를 한다고 하네. 아무래도 대놓고 도박장을 운영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니 이들은 홀덤펍으로 가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홀덤펍이란 간단한 식사나 음료를 즐기면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가게를 말하는데 이 카드를 할 때 베팅이라는 규칙이 있으니 재미를 위해서 칩도 가져다 놓죠. 이 칩은 실제 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조폭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챙기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지난 2023년 1월 부산의 한 조직이 운영하고 있던 홀덤펍을 검거한 결과 이곳에서 8개월간 도박에 투입된
돈만 해도 무려 100억 원. 아무래도 이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수수료 또한 엄청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조폭들은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조직 운영 자금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입증하기 위한 환전 과정을 적발하기 쉽지 않아 경찰들은 애를 먹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조폭들은 불법 도박장만큼이나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흔적을 찾기 어려운 SNS를 통해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매매 업주를 바지 세워 보호비를 명목으로 지속해서 돈을 갈취하고 있었죠. 게다가 요즘 조폭들은 가상화폐 시세 조작 및 돈 세탁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최근에는 청년 조폭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2년 4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630명의 조폭을 검거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30대 이하인 조폭들이 무려 68.7%에 달했죠. 이 중에서도 30대가 28.2%, 20대인 사람은 3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조직의 이익을 위해 포섭된 인물들로 한번 쓰이고 나면 버려지거나 선배 조폭들의 샌드백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의리 넘치고 주머니도 빵빵한 조폭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조폭들이 옛날부터 끈질기게 이어져 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